안녕하세요. 지태상국사 오늘 주제 구입니다. 양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양난, 예, 난이 두 개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바로 조선 중간쯤에 있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합해서 우리가 양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임진왜란의 전개와 영향, 그리고 병자호란의 배경, 왜 일어났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 연표 문제 상당히 좀 어려워하잖아요. 요 포인트가 좀 중요합니다. 양난 사이에 어떤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는가 한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선이 있고요. 이 당시에 중국엔 명나라였죠.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에는 여진족, 그 다음에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 있었는데 명나라하고는 4대 외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형님으로 모셨다라는 얘기인데 뭔가 이렇게 식민지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굴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큰형님 대접을 해주는 대신에 큰형님은 또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을 선물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나라를 대우를 해주고 대신에 실리를 얻는 그런 외교를 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진하고 일본하고는 교린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교린, 이웃과 잘 사귄다라는 뜻인데요. 잘 사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요구를 다 들어주면 또 안 돼요. 또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뭔가 좀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강경책과 회유책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여진족과 관련한 강경책은 세종 때 북쪽으로 이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한다라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건 일종의 강경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딱 못을 박아 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회유책으로는, 야, 니네 뭐, 먹을 게 좀 없다며? 일로 와서 무역해? 해서 무역소를 개설해 주기도 하고요. 야, 그냥 이번 기회에 조선 사람 돼. 우리가 잘해줄게. 해서 귀순을 장려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에 대한 강경책은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 때 쓰시마 섬을 토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쓰시마 섬이 이 당시에 외구의 소굴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약탈하고 이러니까 여기를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자. 그래서 한마디로 조폭의 본거지를 공격했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회유책으로는 야, 니네 장사하고 싶지? 야, 니네 약탈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와서 무역이나 해. 그래서 세계의 항구, 삼포를 개항을 해주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은 표면적으로 명나라하고는 4대 외교지만 실제로는 실리를 추구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진족과의 교린 정책 방금 설명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일본과의 교린 정책까지 우리가 한번 지도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자, 일본은 전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중앙에서 지방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무역을 확대해 주세요 라면서 삼포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삼포외란이고요. 뒤이어서 을묘외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차례 이 일본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니까 아예 조선에서는 쫓아버리고 국교를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선조 때가 오게 됩니다. 이때 비슷한 시기에 이 혼란스러운 일본의 전국 시대를 여러분이 다 들어봐서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하급 무사가 통일을 하고 건좌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쳐들어온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때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신분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갑자기 대빵이 됐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무사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눈치 백단이거든요. 아, 얘네들이 나를 잘 안 따르는 것 같은데 관심을 밖으로 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게 트집을 잡는 거죠. 야, 우리가 있잖아. 니네 저기 너머에 있는 중국 명나라 좀 칠 건데 길 좀 빌려줘. 요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 조선은 어떤 상황이에요? 명나라를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큰형님의 나라를 치러 길을 내준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전혀 들어줄 수 없는 이제 그런 요구였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좀 조선이 좀 안일한 측면도 있어요. 아이, 설마 쳐들어오겠어? 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면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군대를 이끌고 이제 조선을 침략을 하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약간 좀 우리나라 이 뼈아픈 역사인데요. 항상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먼저 꽁무니를 내뺍니다.
선조는 밤을 틈타서 경복궁을 버리고 이제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의주까지 피란을 가게 됩니다. 의주는 압록강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순신의 수군, 또 의병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에 선조는 명나라의 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하죠. 조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 차례는 우리 명나라다라는 계산에서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랑 연합을 하는 군대를 만들죠. 그게 바로 조명연합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티격태격 뭐 이렇게 한번 또 강화 조약을 맺을 뻔하다가 또 파토 나고 그러다가 한 7년쯤 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에 병들어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 있던 일본 군대가 쓱 물러가게 되면서 요 임진왜란이 끝나게 되는데 그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요, 명나라가 이 당시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또 이제 큰형님 노릇한다고 조선의 군대까지 파견했잖아요. 그러면서 명나라 힘이 더더욱 약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사를 배워보면 알겠지만 중국 왕조가 약해지면 반드시 북방 유목민족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약간 제로섬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명나라가 쇠퇴하니까 이 당시에 이 후금,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버립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몰아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개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끌고 간 포로들을 이제 포로들로부터 여러 가지 학문이나 기술을 또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성리학이나 뭐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일본에서 상당히 발달하게 됩니다. 전쟁터였던 조선은 인구도 줄고 토지도 굉장히 황폐화되죠. 그러면서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나라의 재정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를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명나라는 쇠퇴, 여진족은 후금을 세워서 성장, 지는 해와 뜨는 해가 대충 균형을 맞췄던 시기가 바로 이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에서는 에도마부가 들어섰다. 요 어정쩡한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나라 왕은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 때 권력을 잡았던 이 세력은 북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진했던 거는 이 지는 해 명나라와 떠오르는 해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중립 외교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다시 이제 기후약조를 통해서 교역을 하고 통신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광해군 시기에는 이렇게 좀 외교의 균형도 맞추면서 다른 나라들하고 좀 대충 좀 잘 지내보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빠그라지죠. 왜 빠그라지냐면은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서인 세력들이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을 몰아내 버리거든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명나라와 이 오랑캐인 여진하고 같이 잘 지낼 수 있느냐? 이 중립외교 말도 안 된다. 광해군은 의리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놈이다 라면서 쫓아내버리고 이제 인조가 새롭게 왕이 되고 이제는 야당이었던 서인이 여당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금이 점점 성장을 해 갑니다. 힘이 더 세져서 나라 이름을 중국식으로 한 글자로 바꿔버립니다. 청나라로 바꾸고요.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1636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인조는 고려 때처럼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진족들은요, 약간 몽골 군대랑 비슷하거든요.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대란 말이에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한양에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이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산성인 남한산성에 이제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겨울이었거든요. 되게 추운 겨울. 한 달 정도 이렇게 항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라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청나라 황제가 이 당시에 항복 의식을 강요하게 됩니다. 지금의 그 석촌호수 근처에 삼전도라는 곳에서 이렇게 항복 의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세 번 절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세 번씩 이마를 머리에가 아니죠. 이마를 땅바닥에 찍어라라는 이제 그런 항복 의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조랑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그런 항복 의식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이제 조선은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 명나라랑은 국교를 단절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제 연행사라는 이제 사신을 또 파견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이제 청나라한테 굴복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조선 내부에서는 이제 소중화 의식, 우리가 작은 중화야, 작은 중심이야. 쟤네들은 힘은 세지만 오랑캐일 뿐이야. 이런 이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좀 이렇게 너네들한테 굴복하는 척하지만 언젠가는 너네가 있는 북쪽을 정벌하고 말리라. 라는 북벌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국제 정세는 이 조선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죠. 결국 이 조선이 섬기던 큰형님 명나라는 멸망당하고 말고 전체 중국을 이제 오랑캐라고 업신여겼던 여진족의 청나라가 다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지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왼쪽 지도, 오른쪽 지도인데 여러분 교과서 38쪽하고 40쪽에 있는 지도를 좀 잘 비교해서 보세요. 지금 지도만 보고 아 이게 임진왜란인지 병자호란인지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할 줄 알면 되거든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오른쪽 지도 요동에서부터 쭉 화살표가 내려오고 있죠. 아, 요거는 병자호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남한산성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요런 지도가 나오면 요거는 아하 임진왜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